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행히 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습을 했고, 요게 또 상승 잉태형인데,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요 하단에 대해서, 분명히 그 투매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패닉셀에 대해서 그 추격 매도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꼭 매도를 안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욕구가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들어가야지 하는 꿈을 무참히 밟아버리기 위해서 상승 출발하고 거기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버리는. 그럼 요때 판 사람들은 자기가 매도한 가격 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 밑에 내가 매도한 가격 아래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수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공포에 투매한 경우에는 매도가가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단기 바닥이 나왔다. 오늘은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 전개된 이후에 요 저점을 다시 깨느냐 마느냐에 이제 그 마지막 관건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시점이 공교롭게도 한 11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시점일 텐데, 과연 여기서 잘 버티면 이제 재료 소멸의 형태가 돼서 테이퍼링이 더 이상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하고 같이 가듯이 테이퍼링과 같이 가게 되는데, 예, 그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할 때까지로 보면 항상 중단하기 직전에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중단한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앞으로 시장의 어떤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잘 버틴다면 이 하락 기간 감안하더라도 회복하고 조정받고 다시 회복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섣부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본다면, 뭐 어제 샀는데 오늘 팔았다, 이거는 뭐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을 텐데, 잘 갖고 있다가 마이너스 한 30, 뭐 이렇게 돼서도 여기서 손절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이 다 올라가 버리면 새로운 상승 리스크하고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 상승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랐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주가가 쌀 때는 뭐 추가 하락의 리스크도 크지 않고 어떤 일반적인 리스크만 받으면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다. 그러면 여기에 진입할 때까지, 진입하는 결정까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이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그래서 이런 상승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상태고 손실을 확정 지어버린 상태다. 시장이 좋아져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응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시장 분위기나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대응을 하면 항상 나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상황에 밀려서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건 그냥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예전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 우려했던 만큼의 어떤 고통의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뭐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대응을 못하는 상태, 이미 많이 박살이 나가지고 못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대응을 강구하고 고민을 해본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고, 아, 요런 시기에는 그때 대응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을 때 조금 미리 나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응을 해두는 게 좋겠구나. 그게 일정한 현금, 그리고 잘 모를 땐 대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더 좋은 대응이라면 남들이 공포에 던질 때 사는 거. 뭐 요건 알아도 잘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리면 진짜 단기 바닥일 것 같은데 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못했을 것이고 돈이 있다 해도. 예,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반격을 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조금 다르게 코스피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변동성 범위에 걸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조금 많이 훼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요 고점을 넘길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폭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등이 그냥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 약하게 나옵니다. 즉 변동성 범위로 따져 봤을 때 한 1030선까지 반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아마 1000선을 넘기기도 힘든 약한 반등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는 그 좋게 표현하자면 옥석 가리기, 거품 있는 종목들은 다 무너지고 다시 회복을 못하는 상태. 그리고 저평가주들은 이때 잘 버티고 이제 힘을 받는 상태.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시장의 지수가 반등의 한계치밖에 안 되는 이런 반등의 한계치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양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엠텍이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이 회사는 제가 이제 2020년에 주주 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도쿄에서 6.1 도쿄 지바가 도쿄 근처인 것 같은데 네. 예,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지바 현에서 6.1짜리 지진이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에 무감각하듯이 일본도 이 지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텐데 삼양엠텍이 이 지진 관련주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 지진 관련주라는 게 과거에 지진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영위를 했던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이 관련 사업은 거의 지금 지리멸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진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이 지진의 반응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이 주주운동 이후에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 해오고 있고 주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씩 보도 자료를 내면서 주주 환원에 계속 신경을 쓰겠다 이런 걸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 마음으로는 이 주주운동이 끝난 게 아닌 게 아직 소송 해결이 안 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끝나면 될 건데 그 소송이란 게 그 간접 강제 이행금 1000만 원인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항소하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고 있고 이전에와 아주 다른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아직도 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지진으로 인해서 내일 조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서 제노레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반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거 도대체 언제 오르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다 파실 때까지는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 박람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엑스레이, 이동형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상태고, 그리고 가격이 절반이니까 안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박람회를 하면서 계속 제품 홍보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도 보시면 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도 작년 4분기에 24억, 올해 1분기 22억, 이제 2분기 35억, 3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나올 것 같고, 4분기에는 국가에서 받은 또 수주 물량이 있어서 그게 더해지니까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러면 이제 그냥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저기 의료기기 업종인데, 의료기기는 보통 시장에서 적정한 일반적인 평가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보통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노레이의 자산 가치가 707억이다, 순자산 가치가. 그럼 보통 곱하기 2 정도 해서 뭐 못해도 1414억 정도는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적이 뭐 작년 기준으로 102억 순이익입니다. 그럼 보통은 10배를 하는데 20배를 곱하면 2040억. 이거나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1364억. 이미 시장평가로는, 이런 숫자 말고 시장평가로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저평가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딱히 문제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원익 쪽에서 이 물량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버행 이슈. 오버행 이슈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주가라는 게 기업 가치에 귀결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누가 싸게 판다는데 뭐 억지로 맞춰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을 걸려서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와서 좋아졌을 때 또 여기에 귀결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매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 구간을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나올 물량이, 당장 쏟아질 물량이 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는 게 오버행 구간이라고 하는데, 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익 쪽에서 지분 다 털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면 당연히 편입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편하게 기다리시면 또 금방 오는 거고, 도대체 언제 올라가요? 미치겠습니다. 예, 파시기 전까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거 잘 아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은 뭐 다른 종목과 달리 이 변동성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태양금속이라고 경쟁사가 있습니다. 태양금속이 그 LG전자 마그나 이 초도 이 프로젝트 3개인가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저도 들은 얘기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들은 얘기로는 한 3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고, 요 3개 프로젝트 중에서 태양금속이 뭐 2개 이상을 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금속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예, 근데 조금 이거를 제가 이 컨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서 딱히 어떤 신뢰를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게 아쉽게 좀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여기 태양금속에 보면, 여기 보시면 9월 23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태양금속이 매출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매출을 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영신금속에 비해서 매출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잠깐만.
매출이 한 4배 정도 나옵니다. 4배 정도고 실적은 아무거나 취급하다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매출 4배. 근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한번 시원하게 주가 상승을 구가를 했는데 이 대선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좀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이게 꺾인 게 이제 요거 거래처 납품 관련해 가지고 갑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태양금속이 근데 이건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가지고 5억 3천만 과징금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대기업들이 거래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동차 볼트 쪽은 아무래도 한정된 시장을 갖고 싸워야 되니까 서로 흠집을 내려고 뭐 조금 표현하자면 소위 난립니다. 이쪽은. 그래서 제가 주주 운동을 조금 조용히 끝내려고 한 부분도 그걸 계속 끌고 갔다면 다른 경쟁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그게 뭐 문제를 삼든 뭐든 상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게 회사에 또 우리가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게 회사를 좋게 만들어 가자. 그리고 다른 주주들 너무 들러리 취급을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이게 회사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다행히 경쟁사가 이런 일을 만들게 돼서 그래서 태양금속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ESG 경영이란 게 최근에 기업들한테 유행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걸 표방하고 있으면서 사실 1차 벤더로서 2차, 3차 업체들한테 갑질을 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영신금속 입장에서 좀 반사 이익을 얻고 특히 뭐 전기차 부분에서는 특히 더 그런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거래 관계는 갑자기 단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천천히 이런 영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비록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는 뭐 테슬라, 현대모비스 이런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고 그리고 뭐 비록 LG전자 마그나에는 아직 컨택이 안 됐지만 마그나하고 또 따로 이렇게 납품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 뭐 뭐 영원한 기업은 없겠지만 생각보다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잠재력이 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주주 운동 이후에 영신금속에서 뭐 주주들의 신뢰를 훼손할 만한 그런 행위도 없었고 그리고 나름 알짜 쥐어짜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비용을 굉장히 줄여서 실적을 내는 거긴 하지만 잘 또 흑자를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용 볼트에서 또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올해 보면 분기 매출이 계속 30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매출로는 1200억 이상이 된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12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16년 이후로.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고 질적인 어떤 성장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뭐 시가총액 아직 585억인데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제 경험상 시장 나빠도 여기서 뭐 더 시가총액이 낮아질 만한 요인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것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 좋을 때 함께 한다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서로 좋으니까. 진짜 관계라는 것은 어려울 때 함께 해야 진짜인데, 저는 이 유튜브 시작하고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긴 한데, 제가 8월에 항상 나빴기 때문에 주식을 전부 정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제가 먼저 팔기는 그러니까 판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파실 분들 파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동요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한 10년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이 내리기가 쉽고 올라가기 어렵고, 그리고 이런 강세장보다는 약세장이 거의 10배 정도 길기 때문에 시장이 1년 좋으면 한 9년 나쁩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하는 활동들을 보시면 사실 돈을 번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당장 뭐 오늘도 5% 10%씩 날 수도 있는데, 잘만 잡으면. 근데 뭐 몇 달 동안 수익이 안 난다? 시장이 몇 달 동안 내렸으니까 이때는 뭐 지키기만 해도 다행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 보면 결국은 어려울 때 함께 남는 분들이 계시고 또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남는 분들만 잘 챙겨도 좋은 일인 거고, 그리고 그 외의 분들 챙길 만한 또 에너지도 없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그래서 뭐 어려울 때 한 10년 정도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함께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운을 가지고 돈을 벌거나 잃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고 하다 보면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이런 부분만 고치셔도 훨씬 앞으로 정말 끔찍한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 좋은 거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버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분들은 오늘 반등으로 그나마 한숨 돌린 거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분명히 더 내려간다라고 선택하신 분들, 물론 이 선택하고 반등해가지고 에이 그래 뭐 판단이 틀렸네, 다음부터 대응 잘해야지 이렇게 털고 나오시는 분들 역시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해놓고 선택이 틀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쳐가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회 같은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 맞출 수도 없는데, 그게 맞았다고 결과가 나와서 맞았다고 잘한 게 되고 틀렸다고 잘못한 게 되는 거, 그것만큼 또 불합리한 것도 없고, 그런 불합리한 게 계속 자리를 잡다 보면 점점 대응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 중심이 없는 대응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매도하고, 한마디로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대응의 어떤 기준, 그리고 대응 타임을 놓쳤으면 더 지금보다 나은 대응 자리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거. 왜냐하면 시장이 코로나 때 한번 박살났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이 정도, 코로나 때 작년 3월과 같은 이런 폭락은 없을 거고, 그러면 다 웬만하면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30% 찍히고 40% 찍히고, 정말 속 뒤집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걸 뭐 무조건 갖고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처럼 그런 날에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고민을 해서 그나마 나은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주식의 재미를 많이 느끼는 거 가장 좋은 게 주식의 재미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게 수익입니다. 진짜 수익 보면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예, 뭐랄까, 그냥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1등이 마약이고 한 2등쯤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예, 뭐 3등이 뭐 연애 이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미가 없고 이 하락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주식의 재미를 못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점점 알아가고 과거의 실수들을 보완을 해 나가고 이러면서 조금 더 개선되는 실력에서 좋은 장세를 만나게 이렇게 준비하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네, 잘 또 재미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뭐 대응을 안 하신 게 그나마 낫습니다. 나쁜 상황에서는 항상 건드리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 네. 저도 이게 2번 연속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아봤는데, 그, 이제 외장 사운드 카드입니다. 이 사운드 카드가 금속으로 된 컴퓨터, 지난번에 고장난 그 컴퓨터의 금속 부분하고 이렇게 접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하는 거라서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편한 호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지금 박람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해외 수주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가라는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이미지를 조금 아쉽게도 나쁘게 만든 게 뭐냐면 그냥 이 목소리가 높은 분들은 주식 올려라. 회사한테 하는 얘기가 주식 올려라. 이게 사실 주주들이 안 팔면 올라갑니다. 주주들이 안 팔면 올라가는데 본인은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 이 주식을 올려라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모순인데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주주들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다 주식 올려야 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또 선입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래서 뭐 도둑놈 취급을 받는데 이게 지금 회사는 이렇게 박람회를 하고 계속 매출과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상태에서 회사가 갑자기 잘못되거나 할 일은 전혀 없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더 좋아질 거니까 올라갈 거다 주가도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체계적 위험이라고 시장 전체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중간에 그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는 중간에 또 이렇게 가치하고 배치되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더 사고 싶은데 내가 이거 제 노래 비중이 너무 많아서 못 사네? 아쉽네? 뭐 이런 정도.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주주라면 이거 왜 이렇게 내려 오른다며 짜증나네 미치겠네 손절해 마라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믿음 있는 주주들로 구성이 되면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나중에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그럼 지금은 한 이 정도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 올라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께서 파셔야 오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뭐 걱정 안 하고 편하게 보고 있어요. 뭐 지루하긴 해요. 뭐 그런 당연합니다. 저도 뭐 사실은 좀 빨리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때는 시장이 나쁘면 이제 또 어중간한 분들의 어떤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20%는 제가 매번 틀려도 20%는 잘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어제 같은 날 코스피 이러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몽땅 때리고 다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한 20%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잘 하실 거고 60%는 제가 하는 말에 약간의 영향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팔라고 했는데 오늘 반등 바로 나왔는데 미치겠네. 너 진짜 입을 진짜 찢어버리고 싶네. 이런 거고, 이 나머지 20%는 제가 아무리 잘 맞춰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리는 날 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도 웬만하면 빨간 거니까 여러분 몽땅 사십시오 해도 이 20%는 안 될 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이런 경우라든지, 반대 매매 직전인데요. 이런 경우라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 60%에서 주가가 이렇게 가면 이 60%도 20%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조건 싸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굴곡이 있으니까 싸게 살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는 싸게 사야만 이 20%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서 사가지고 이런 거 한번 경험 몇 번 하면, 나 이거 짜증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올라도 지금 그냥 팔 수밖에 없어. 인내심이 소진을 해서 팔게 되고, 이 60%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또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짜 도저히 이거 진짜 언제 오르는가 생각하시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팔 때까지는 잘 안 움직입니다. 예, 그걸 뭐 좋다 나쁘다 뭐 놀리고 비꼬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 보자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주가 있고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주주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도대체 이거 언제 올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더 이상 살 것도 없이 비중을 많이 담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다든지 하면 내려오면 더 사면 되겠네? 근데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다 사가지고 주가를 못 올리는 주주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은 뭐 다 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으로 더 살 수 있고, 그럼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주들일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주가를 못 올리는 주주들이 떨어져 나가야 주가를 올리는 주주들로 바뀌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올라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팔기 전에는 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거는 조금 수정을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는 그래도 빨리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이마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적금식으로 사시면 시장 상관없이 사셔야 이게 타이밍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매달 산다는 포인트를 잡으면 이때 사고 그 다음 달 사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가격에 사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시장이 더 내릴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건너뛸까 해가지고 여기서 못 사고 이러다 보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타이밍 리스크를 회피하는 장점을 발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지만 처음 생각하신 대로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안 산다 이렇게 뛰어먹다 보면 좋은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ISA 계좌는 제가 공부를 지난 주말에 다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박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실까봐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5년 동안 연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어서 총 1억을 넣을 수 있고, 이 계좌는 앞으로 주식 양도세가 적용이 되더라도 여기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15.4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9.9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하나만 됩니다. 하나. 그래서 유한타증권에게 ISA 계좌 개설합시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주식이 박살이 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잠깐 보류 중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5천만 원, 굉장히 후한 공제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아니 선물은 뭐 250이고 뭐 다른 것도 채권도 뭐 250인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도 기본 공제가 250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앞으로 왜 주식만 5천만 원이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 공제 규모가 결국은 줄어들어서 250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식으로 우리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22%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 ISA 계좌에서 하시게 되면 이거는 어쨌든 계속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배당주를 일단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요 ISA 계좌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당주 55에 성장주,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구성, 뭐 금, 원유 뭐 7%씩, 그리고 성장주 30%, 뭐 이렇게 이제 비중을 두라고 말씀드린 거, 요 비중대로 하셔가지고 이걸 채워 나가시면 이 비과세 혜택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당장은 뭐 5천만 원 공제되는데 뭐 굳이 이걸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착이 되고 나면 반드시 줄일 겁니다. 반드시 줄이면 이 ISA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은 그나마 1억 정도는 비과세로 누릴 수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걸 만든 자체가 이미 이걸 줄이겠다는 의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옛날에 ISA 계좌 해서 비과세로 하라고 열어줬잖아. 근데 니들이 안 만들어 놓고 왜 지금 난리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개설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왜 지금 개설을 해야 되냐? 1년에 2천만 원씩 5년 가능하고, 지금 당장 2천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 2, 3, 4, 5년 차 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고 9,600만 원 넣고,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설하면 앞으로 5년 동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넣는다 하더라도 막판에 몰아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온전하게 맥시멈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개설을 안 하다 보면 1년치가 빠지고 2년치가 빠지고 계속 미루다 보면,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꼭 개설을 하시면 좋겠고, 시장이 좀 안정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장점이나 과세 혜택이 어떤 거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5천만 원 공제라는 게 사라진다라고 본다면 이건 무조건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사라지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닌가 싶고, 왜냐면 올해 바뀐 거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종목, 이마트 하나인 것 같은데, 이마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상한 게, 제가 의도를 하진 않는데 혼자 실컷 떠들다 보면 한 40분 흘러갑니다.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빨리 하면 한 25분 만에 끝내고 싶은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점을 지켰으니까 괜찮고, 세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파동이고 큰 파동, 그리고 다음엔 더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보유를 하는 게 적절한 대응이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가치적으로 보면 볼 것도 없고 너무 저평가 상태에, 이마트가 있는 부지가 항상 도심의 어떤 핵심 지역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럼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 주상복합인데, 이 주상복합이 약간 관리비가 비싸고 뭐 전용 면적이 덜 나오고 이런 게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주상복합 있고 여기 위에서 살고 요 밑에 뭐 마트가 있고, 그리고 뭐 스크린 골프가 있고,
편의점 있고.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웬만한 걸 다 한다. 이게 굉장히 편하고 이거를 선호를 하고, 그래서 주상복합에 대한 선호도 많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마트가 마트 부지를 밀고 이런 식으로 재개발해서 그 주상복합 상가에 입점을 하면 그것만 해도 차익이 상당할 겁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당장 뭐 개발할 만한 부지도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만 해도 이마트가 한 10조짜리가 될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대다. 뭐 이건 뭐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질 거고 이 10조에. 그럼 기술적으로 당장 오르냐라고 보면 세계형으로 이렇게 되니까 당장 잘 버티고 조금 회복하는 방향이 될 것 같고, 뭐 손정희가 쿠팡을 팔았는데 왜 팔았겠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파는 거고. 그러면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이제 유력한데, 네이버하고 이마트는 또 관계가 좋습니다. 상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다소 쿠팡이 이제 상장 직전에 이런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펌프질이라는 게 이만한 회사인데 일시적으로 매출을 늘려가지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주 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쿠폰을 뿌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경쟁은 정점에서 이제 줄어드는 상태고, 시장 때문에 내린 거. 그러면 시장 때문에 놀래서 판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60, 20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투자자고,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이 정도 가치의 가격이면 괜찮아라고 들어오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그러면 60%의 20%화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아주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깨고 내려가봤자 뭐 지가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가치가 있는데. 아무리 뭐 가치가 무용하다 하더라도 그 가치 대비해서 주가라는 게 또 내려가는 한계가 있고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적금식으로 사신다면 당연히 더 사셔야 될, 그러니까 예정대로 사셔야 될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